네, 일단 오늘 강의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 보호법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야기는 상가임대차 위주로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상가임대차법에 이제 그 구조를 보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제도 이 부분이 이제 대항력, 그다음에 우선 면제권, 그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 이 부분은 우선 면제권에 약간의 특수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소 기간 보장, 그 정도 받는 것이고, 상가임대차법에는 주택하고 좀 다르게 최근에 들어갔던 그 상가 권리금 보호, 그 정도가 아마 핵심적인 제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대항력 우선 면제권 이런 부분이 아주 우리가 흔하게 이제 회자되고 거론되고 하지만 이게 꽤나 좀 복잡합니다. 이런 게. 특히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조금 구조가 좀 단순한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조금 더 이제 주택보다는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어떤 부동산 재테크 관련해서나 아니면 중개업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부분에 직면하게 돼요. 그냥 그만큼 아주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제가 지금 일을 맡고 있는 중에 서울에 이제 이태원이라고 거기에 건물을 하나 사신 분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신 목적이 거기에 건물을 사서 그 건물을 이제 재건축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셨는데 그 세입자가 한 10가구 정도 장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세입자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이 다 복잡하게 우리가 환산보증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서, 그 다음에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영도소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그 세입자들의 각각의 이제 권리관계에 따라서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물건을 사는 분이 본인의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항력이라고 할 때 아주 단순하죠. 대항력이 기껏해야 이제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하고 그다음 이사를 하게 되면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아울러서 이제 우선 면제권을 갖추려 그러면 거기다 이제 확정일자를 갖추는 그런 구조인데, 거기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별 복잡할 건 없어요. 사실 이제 그 판례 나온 것들을 보면은 혹시 집이 이제 다가구냐 다세냐에 따라서 개별 호실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몇 호까지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는지 하는 그런 부분의 차이. 그 다음에 또 다른 집원 또는 등기부상으로는 101호인데 201호로 전입신고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공부할 때는 꽤나 이제 많이 봐왔죠. 판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쌓여있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무를 해보니까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서는 사실은 그런 대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큰 판례가 아직은 많이 축적이 안 돼 있고, 반면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그 대항력 우선 면제권에 관한 판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그런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만들어진 지가 참 오래됐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상가임대차는 상임법이라고 하는데, 상임법은
만들어진 지가 상대적으로 최근이고 주택임대차는 주임법은 오래됐거든요. 게다가 그 주택이 이제 상가보다는 구조적으로 보증금 비율이 높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전월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전세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월세가 주택에 가미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종전에는 거의 대부분 다 전세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보증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근데 상대적으로 그 상가 같으면은 보증금 비율이 비교적 주택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차하면 사고 터졌다. 사고라는 게 우리가 부동산에서 사고를 하면 경매인데 집주인이 이제 보증금 갚을 형편이 못돼서 그 물건이 경매 들어갔다. 이런 상황이 사고인데요. 그리고 경매가 처해질 때 세입자가 대처하는 방법이 그냥 월세 연체하고 이렇게 뭉개면 보증금이 저절로 상당 부분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판례가 필요 없죠. 재판이라는 것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재판하는 건데, 저기 월세 해서 뭐 보증금 비율이 뭐 한 20개월치 이렇게 해버리면 경매 들어가는데 뭐 1년 이상 걸리고 하기 때문에 오용부용, 그 다음 또 경매 들어가서 월세를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경매 직전부터 사후 세력이 별로 이제 조짐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면 세입자가 이 월세를 내가지고 나중에 내 보증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벌써 연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이제 그 경매 다 끝나고 또 주인 바뀌고 영부용 몇 달 하면은 보증금이 다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판례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가임대차는 상대적으로 이게 보증금 비율이 낮기 때문에 판례가 별로 이렇게 동원될 여지가 별로 없고 재판이 동원될 여지가 별로 없이 주로 그간의 판례들은 대부분 다 주택임대차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월세 까질 그게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주로 보증금이고 그거를 이제 목을 못 받게 되면 다 날리는 고액을 다 날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그게 판례 이론이 재판으로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오래되고 보증금이 대부분 보증금 구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재판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판례의 수 아까 그런 이유로 해서 판례나 분쟁의 수는 주택임대차 비율이 과거에 월등하게 높았지만 우리가 권리를 분석하는 그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이 권리를 어떻게 하느냐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성에 직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재테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또는 수익력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대항력이 있다 하는 부분, 우선 변제권이 있냐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이 주택하고 다르게 그런 그 수익력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는 특히 이제 이 투자성, 투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상가임대차의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을 조금 훨씬 더 정확하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구조가 조금 주택임대차에 비해서는 좀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들 놓치세요. 그래서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야기 그 포인트는 그 상위법 쪽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런 부분에 아마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항력이 뭐냐 이 부분을 뭐 정의하자 그러면 좀 복잡할 수가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자 그러면 그 주인이 바뀌잖아요. 건물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주인이 그 기존의 임차인에 대해서 그대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내가 저 바뀐 주인에 대해서 옛날 주인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승계 주장을 할 수 있느냐. 너 바뀐 주인이 나 그대로 책임져줘. 그 책임이라 하면 대체로 이제 기간, 그렇죠? 기간,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돼야 될 거, 계약 내용, 뭐 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져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대항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임차인이 그런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 상가 임대차 보법에 보시면은 몇 조입니까? 대항력 이렇게 했죠. 3조. 있네요. 3조 2항에 보시면 임차 건물의 양수인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양수인은 임대인의 직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 양수인,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이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본다, 간주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지게 되는 거죠. 임차인은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고 반대로 건물의 양수인은 그런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꼭 의무라기보다는 어떤 지위의 승계이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가 당신 동의 필요 없이 내가 이제 건물 임대인이니까 나한테 월세 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의무와 임차인의 그 보증금 부담, 기간 보장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될 의무와 또 차임을 청구할 수 있는 또는 그 계약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약속한 부분들, 세세한 약속한 부분들을 대체로 책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등등 관리비라든지 등등 그런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게 이제 대항력인데 대항력 가지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여기 있네요. 건물의 인도, 주택임대차에서 이사라 그러죠. 점유인데 인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이런 것들을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허용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는 이제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입신고 대신에 사업자 등록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대항력 요건은 간단합니다만 우리가 이 대항력을 그러면 임차인들이 다 누릴 수가 있느냐, 임차인들이 대항력을 다 가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이제 적용 범위라는 부분하고 좀 임대차 보법에서 적용 범위라는 부분을 조금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은 이게 임대차 규모와 관계없이 다 대항력이 있잖아요.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갖추면은 다 대항력을 가지는데 상가임대차는 이 규모에 따라서 임대차의 규모에 따라서 적용 범위가 좀 달라지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바뀐 최근이라 하면 이제 올해 5월이죠. 올해 5월 맞죠? 올해 5월 같은데 올해 5월에 작년 5월이네요. 작년 5월에 상가임대차 보법이 이제 바뀌면서 이게 이제 원래 핵심은 상가 권리금의 회수 청구권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알려졌지만 그때 상가 권리금 보호가 들어간 게 작년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5월 그때부터 그때 개정될 때 보법이 상가 권리금을 넣었는데 그때 한번 바뀌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갔던 게 이 대항력에 관한 거거든요. 대항력을 바뀐 법은 종전과 달리 상가 환산보증금의 규모에 불구하고 다 대항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작년 5월달에 바뀌면서.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법에 이제 이런 그 대항력에 관한 그 규정의 적용 시기를 그 법 시행, 개정된 법, 개정법 시행 이후에 새로 체결되거나 아니면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규칙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게 이제 그 직업적으로 이게 그 임대차 보복을 좀 다뤄야 될 그런 분들은 법을 직접 보시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려서는 안 됩니다. 법이 우리가 이제 변호사들 법조인들도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이제 법을 뭐 해석하고 이런 부분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이제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초반에 하는 실수가 법을 안 보고 그냥 판례를 바로 검색을 하는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판례를 보면 어찌 보면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리서치할 때 바로 얻는 뭔가 결론을 얻는 그런 느낌을 가지잖아요. 근데 그런 그 부분은 옳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도 법조 생활을 좀 오래 해보니까 판례를 바로 뒤적이는 부분은, 판례를 바로 찾는 검색하는 부분은 직업인으로서 법을 좀 직업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판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을 해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을 먼저 알아야 법을 보고 이렇게 법이 적어져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든다. 잠깐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그 판례를 뒤적거려야 자기 공부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확실히 자기 것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바로 판례를 찾게 되면은 결론만 내보게 됩니다.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이게 이런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논란거리를 판례는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판례의 어떤 결론만 내거든요. 그래서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을 좀 직접 보시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실 필요가 있는데, 요 이제 부칙 같은 경우도 요기입니다. 2015년 5월달 이 부칙이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일단 적어두고요. 그 다음에 대항력에 관한 적용돼 있죠. 2조 3항의 개정 규정 중 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항력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이 법 시행이라고 하면 2015년 5월 13일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법이 그대로 한 10년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10년쯤 뒤에는 우리가 대부분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죠.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대부분 10년 정도 묵은 임차인들은 대부분 2015년 5월 이후에 체결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1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2016년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됐구나. 그래서 1년 반 정도 된 시점에서 세입자들이 어떤 세입자냐 뜯어보면 이 법 시행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세입자들은 훨씬 그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그런 세입자들이 있는 건물을 사고 팔았다.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재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한다. 할 때, 그러면 그 세입자들을 어떻게 다뤄줘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당장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법 규정을 봐서 지금 현행법 규정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다 대항력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면 무조건 떠나야 돼. 이렇게 지금 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나는 안 따낼래. 그죠? 두 사람이 사고 팔면서 나는 안 따낼래. 그 다음에 세입자 임대차 계약은 승계하지 아니한다. 점잖게 이렇게 계약에 특약을 두더라도 그 강의국교 규정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법에서 그건 해야 돼. 그죠? 아까 뭐 그런 요건 우리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갖추면 양도 수위는 임대인의 증인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딱 확정 지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사자가 특약으로 승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안 돼요.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세입자마다 이제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옛날의 규정들은 이 법 바뀌기 전에 개정 전에 규정은 어떻게 했냐면 환산보증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가임대차보급을 이해할 때 대부분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해서 그보다 이하면 보호 안 된다. 세입자 보호할 필요 없다. 이상이면 초과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하면 보호된다. 그 다음에 이상이면 보호되지 않는다. 초과하면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게 이제 상위법의 초기 구조였어요. 법 이론의 구조였어요. 그 뜻은 상위법에서 이제 정한 환산보증금 그게 조금씩 올랐지 않습니까? 2억 이하였나? 서울 기준으로 그거부터 지금 서울이 한 4억쯤 되거든요. 환산보증 기준이 4억까지 올랐는데 환산보증금이란 잣대로 그거보다 이하면 그 세입자는 조금 영세하다 봐가지고 그 세입자에 대해서는 임대차보급을 적용해주자. 다시 말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아까 5년 갱신 요구권 이런 부분이 핵심인데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그걸 초과하게 되는 임대차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이런 구조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을 해석할 때 종전에 법을 해석할 때는 일단 딱 맨 먼저 봐야 될 부분이 환산보증금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딱 봐서 이 세입자가 환산보증금을 넘어선다, 넘어서지 않는다. 물론 그 기준은 이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기준이고 중간에 변제상 설정이 되면은 그런 기준을 가미해서 보긴 하는데 어쨌든 환산보증금 기준을 봐서 그게 넘어선다라고 하면은 상가임대차보법은 그냥 덮어버리면 돼요. 임대차법 보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뭘 보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법을 봅니다. 임대차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은 민법에 그냥 임대차 편이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처음 허물어진 게 2013년 아마 8월 그때 이제 처음 허물어졌어요. 그 전에 임대차보법이 언제 시행된다고 그랬는데 2002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처음 2001년이 있었구나. 2001년, 2002년 이때 만들어진 법인데 그 전까지 이제 큰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 2013년 8월 정도인데 그 8월 전까지는 어떻게 대처해왔냐면 이거 환산보증금 잣대로 보호되고 안 되고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그 세입자가 너무 보호되는 사람이 적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서 조금 환산보증금 잣대를 좀 더 올리자. 그래서 그 관문을 조금씩 넓혀준 거예요. 해마다 2, 3년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2억 했다가 2억 2천 했다가 지금 아까 4억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씩 이렇게 올려주는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냐면 소위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세입자가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게 건물주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물주가 바뀌거나 아니면 건물주 사정에 의해서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내가 필요하니까 계약 갱신 못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어선 사람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세입자들 쪽에서 그래도 이게 한번 들어갔으면 최소한 5년 보장이 돼야 되는 것만큼은 우리한테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 2013년 8월 개정입니다. 2013년 8월 개정. 그래서 2013년 8월 개정에서는 정전 기준대로 기본적으로는 환산 보증금의 기준에 따라서 보호되고, 낮은 거는 보호되고 보호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2013년 8월 기준에서 딱 한 가지 예외를 터줬어요. 5년 보장하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예외를 터줘가지고 그것만큼은 환산 보증금을 넘어서는 사람도 5년 보장을 해주자 라고 이렇게 터줬다. 그게 이제 거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그게 예외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렇게 보호를 하고 나서, 그렇게 개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그 건물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물주가 그대로 건물을 갖고 있으면,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고액임대차라고 하는데, 고액임대차 계약, 고액임차인이 그 해당 건물주에 대해서 나는 비록 환산보증금을 넘지만 최소한 5년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이제 개정법에 따라서 보호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에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논의의 전제가 계약 기간 자체가 우리가 뭐 장기간 5년, 10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갱신 요건의 그 보호가 좀 필요성이 덜한 거죠.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가임대차의 기간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인의 필요도 좀 있고 대부분의 임대인의 필요인데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 1, 2년으로 단기간을 해놨거든요. 그렇게 놓고 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 기간이 되면은 뭐 연장하고 좀 월세 올리고 조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5년 보장의 그 개정이 건물주가 이제 바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물론 건물주가 바뀌면서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임차인을 승계한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해놓게 되면 그 합의에 따라서 기존의 임차인이 보호가 되겠습니다만, 합의하지 않고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은 순수하게 이제 그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전 건물주를 설득해서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대신 돈 좀 더 줄게,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바뀐 사람은 바뀐 건물주는 5년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 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구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5년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5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기존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당연히 되지만, 건물주가 바뀐 건물주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아니거든요. 나는 승계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건물주가 아니게 되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이 원래는 건물주 아닙니까? 근데 그 건물주는 건물을 팔고 떠나고 새로운 건물주가 딱 이제 건물주로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은 건물 주인일 뿐이지 임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런 건물주이지만 임대인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은 임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임대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위탁받아서 이렇게 하고 건물주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임대인이라는 개념하고 건물주라는 개념하고는 다른데, 바뀐 사람은 그냥 건물주일 뿐이잖아요, 원칙은. 그러면 이 바뀐 사람이 그 기존의 임차인하고 임대차 관계, 임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대항력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건물의 양수위는 임대인의 시기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거 바뀐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2013년 8월에 법을 바꾸면서 그 5년 갱신 요구권은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다 적용을 해줘라 이렇게 바꿔놓고 대항력 부분은 손을 안 댄 거예요. 대항력 부분.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게 되면 그 바뀐 주인에 의해서 5년 보장을 못 받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그랬는데 2014년 8월에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안 바뀌고 고스란히 있으면 그 건물주에 의해서 5년을 보장받지만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은 그런 이제 또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또 민원이 나는 거예요. 또. 법을 이게 절름발이로 바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다 있냐? 5년 보장하면 그냥 제대로 보장하게끔 만들어야지 왜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이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냐? 이런 그 비판이 쏟아지던 중 2015년 5월달 작년 5월달에 상가 그 권리금 그 부분을 개정하면서 손을 본 거예요. 같이 어떻게 바꿨냐라고 하면은 그냥 다 인정해주자. 대항력은 그냥 이번 참에 그런 논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비판도 있고 하니까 그냥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다 인정해 줍시다. 또 그게 어느 정도 거래 관행하고도 맞지 않느냐. 거래 관행하고.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건물 사면서 건물 세입자를 승계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쌩 까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물론 있긴 하죠. 아까처럼 나 그 법에 따라 법을 이용해서 법을 활용해서 나는 산 사람이고 임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고 재건축 안 한다. 또는 내보내고 다른 뭐 통으로 줘가지고 돈을 더 많이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건물주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승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고 또는 아까처럼 이제 그런 하여튼 거래 관행을 좀 살려서 바뀐 사람은 그 기존의 세입자를 승계하는 것이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환산보증금 규모에 불구하고 다 인정하는 것으로 작년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게